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충희 목사입니다. 다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 읽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특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제목은 코로나 이후의 선교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제가 이제 두란노 해외 선교회 본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선교 얘기를 그래도 한 주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제가 선교를 다루는 거는 코로나로 영향을 받는다는 차원이니까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도 한 코로나 이후의 세계 질서 또 각국의 정책이 우리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주제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사실 지금 오늘 다룰 내용들은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화상회의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온누리 선교사님들하고 했습니다. TIM의 선교사님들하고 한 25차례, 30차례 걸쳐서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각 선교사님들로부터 이제 설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3개 카테고리로 각 선교사님별로 한 페이지 내지 2페이지 이내로 설문을 받았는데 보내오신 분들이 그 유닛 개념으로, 그 가정 개념으로 하면은 95개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전체 우리가 한 250 정도의 유닛으로 본다면은 상당한 한 40%를 차지하는 그런 비율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표본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들어온 내용들을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조금 저희가 분석적으로 그거를 일종의 요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제가 종합한 것이다. 또 우리 본부에서 좀 이거를 그냥 분류만 이렇게 분석적으로 한 것이지 온전히 현장에서의 보고 느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반영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온누리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한 모든 순위 토론을 했고요. 또 2만 명 이상의 그런 코멘트를 주셨고 또 최근에 2번에 걸쳐서 뉴 노멀 그리고 더 넥스트 이렇게 두 번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온누리의 가장 중요한 또 선교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모자이크 같으면 선교 부분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8번에 이걸 하고 있죠. 오늘은 6번째 코로나 이후의 선교 환경 변화와 대응입니다. 네. 필요하신 내용들은 또 제 이메일이나 카톡 아이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현장에서 일어났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우선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정부가 통제하고 그리고 격리시키거나 분리시키거나 폐쇄시키거나 고립, 우리가 록다운, 셧다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디스턴스의 개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금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모든 다중집회, 보통 한 10명 이상의 집회를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공적 교회의 모임이 각 현장에서 거의 중단이 되고요. 그리고 현지인 접촉하고 전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굉장히 선교사님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경제 침체로 인한 사회적 혼란, 그리고 소요 사태 발생 가능성까지 적지 않은 곳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무슬림들이 많은 그 지역에서는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 경향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는 조금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무슬림들은 오히려 예배를 그쪽에서 잘 안 가니까 세속화가 가속화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상세히 저희가 보기로 하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활 환경은 일상이 거의 마비가 되고 정부 주도의 방역과 또 아까 폭동 발생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가난에 노출된다. 그리고 사역의 일반적인 상황은 만남과 관계 형성이 어렵게 되고 생활 전도와 소규모 제자 양육 중심으로 가고요. 온라인 사역이 이제 보편화된 것입니다.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으면 또 접근성, 지속성, 현장성이 저하가 되고요. 또 온라인 사역이 곤란한 지역이 다수가 또 발견되는 그런 상황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보면요. 그 부정적인 것들은 아시아인 혐오 감정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중국으로 시작해서 초기에 우리 한국,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나중에 저희 이제 한국이 굉장히 잘하는 케이스로 또 많이 인식과 평판이 회복이 됐지만 이런 정보가 약한 지역은 초기에 중국하고 한국을 하나의 그냥 부류로 치부를 하고 혐오를 많이 했죠.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를 배척하는 정서, 그리고 공격하는 정서가 꽤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모임이 이런 한계를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제한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 성도를 케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위축,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관계 전도의 어려움, 그리고 개인주의 성향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런 비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한번 나오면은 재입국이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비자 등록 연장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 헌금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성이 약화되죠.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냉각기가 오고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영향이 제가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자주 모이지 못하니까 그동안의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 본질을 새롭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민족 종교나 또는 이슬람 문제에 대해서 그 한계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들이 매일 또 매주에 자주 가던 그런 모스크에서의 예배 그리고 정기적인 기도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이 완전히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자기들이 정확한 믿음을 이걸 쫓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회의와 한계성이 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며 영적인 삶에 눈을 돌리는 그런 경향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도와 지역 주민들을 돌아보고 의료와 공율 사역 등 총체적인 선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가 긴급 구호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많은 지원을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일환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되면서 이제는 국경 어떤 바운더리, 한계를 넘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 언어, 어떤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사역이 가능해졌다. 이것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경 개념, 인종 개념, 문화 개념이 없다.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전반적인 선교 사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요, 뒤에 좀 상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일반적인 어떤 전반적인 방향은요, 첫 번째는 예수님 중심의 복음, 그것을 우리 선교의 가장 중심과 본질에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베이직,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와 제자 양육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우리 선교의 본질, 그리고 저희 TIM 두란노 해외 선교에서도 가장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전도에서 제자로 양육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교회 개척, CPM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Church Planting Movement. 이런 핵심적인 기본적인 것들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배척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국에 맞는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를 훈련을 시키는데, 지금은 그전에는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현지 지도자급을 한국에 보내서 한국의 신학교나 여러 가지 선교훈련센터를 통해서 다시 현지로 파송하는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동이 좀 부자연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지역 거점을 좀 활용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같으면 멕시코, 그리고 동남아 같으면 인도네시아, 그런 조금 이렇게 전략적인 거점이 되는 지역에 어떤 선교사 훈련센터나 또는 신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훈련을 좀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소그룹 제자 양육, 가정사역이 중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뒤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와 단기 아울리치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긴급 구호를 통한 선교 동원, 또 선교 참여가 필요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우리가 이제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기존의 선교 파라다임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로컬 사회에서 지도자급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리더십을 우선 타겟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일종의 건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인 정리가 좀 필요하다. 선교 신학이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하지만 어떤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차세대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95, 거의 100개 정도의 유닛에서 들어온 그런 설문, 의견들을 저희가 종합할 때 특히 이렇게 6개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 프라이어리티, 우선적인 과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뽑아낸 것인데요. 핵심 예상 변화와 주안점, 그리고 대응 방향을 합니다. 저희 오늘이가 가운데 보면 융합선교와 촉매선교라는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융합선교, 여러 모든 교회의 기구, 기관, 조직,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역의 컨텐츠, 이런 것들을 본국에 있는 한국과 현지 선교사를 연결하는 그런 매칭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우리 융합선교를 하는데요. 그걸 계속하고, 촉매선교는 뭐냐면 어떤 현지 사역자, 현지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저희 선교사님들은 뒤에서 백업하면서 촉매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기본으로 깔 때 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6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온라인 디지털 사역이 일상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그룹 제자 훈련, 그리고 가정 중심의 사역이 더 중요하게 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역이 현지 사역자 주도로 전환이 되고, 소위 이양, 현지 리더들한테 교회를 넘겨주는 그런 것들도 더 촉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네트워크 사역, 협력 사역, 그리고 플랫폼 구축 사역을 조금 더 활발하고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긴급 구호, 개발, 그리고 소위 총체적 선교라고 하는 회복 사역까지 이 사역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난민 이주민 선교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개가 물론 뭐 최종적이고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볼 때 이런 여섯 개가 중요도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조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온라인 디지털 사역이 일상화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특히 온라인은 그 잠재 회심층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배 온라인 가능하고요. 어떤 곳, 어떤 시간, 어떤 대상을 통해서도 가능하죠. 그리고 양육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이제는 1대1까지도 저희가 1대1은 대면으로 해서 바로 앞에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사실은 저희 성도님도 많이 하고 지금 저희가 조금 앞으로 계획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1대1을 할 수 있는 분이 현지에 있는 어떤 선교 현장에 있는 분하고 1대1로 화상, 온라인, 줌 같은 온라인으로 1대1 양육을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100% 똑같은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디지털 컨텐츠를 공유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경험 이미 해보셨죠? 그래서 선교 리소스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뭐 CGN TV의 미디어 라이브라는 개념도 있고요. 우리 뭐 TIM 본부 그리고 각 오늘의 사역 기관이 갖고 있는 선교 리소스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동일 언어권의 타 지역 사역도 가능합니다. 러시아권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 카자흐, 뭐 우즈베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러시아어를 쓰기 때문에 동일 언어권의 지역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 대상으로 한 복음적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이 발굴이 필요한데요. 특히 청년들은 소셜미디어에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지어나 또는 다양한 언어 또는 다양한 컨텐츠로 개발할 경우에 굉장히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방법으로 이걸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좋은 기회가 열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쌍방향성 온라인 사역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온라인 뭐 이런 걸 할 때는 주로 조금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면 상대편이 듣는다거나 일대 다중 뭐 몇십 명 또는 몇백 명이 듣고 이 사람은 이제 강연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쌍방향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었죠. 한일 간의 청년 라이브 화상 집회가 어떠냐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온 것인데요. 일본 쪽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제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어떤 적절한 서로 관련성 있는 집단을 이렇게 그룹을 뽑아서 서로 실시간으로 라이브 화상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뭐 기도 모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또 약식 예배를 드린다거나 다양한 방식의 집회를 우리가 구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쌍방향일 경우에 훨씬 더 그 성령의 역동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경우 온라인 사역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도전이 되는데요. 상당히 이것도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코멘트에 설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온라인까지 주어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핑계 댈 수가 없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대면 사역이 비대면이 돼서 더 나빠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더 긍정적인 부분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소그룹 제자 훈련을 강화하고 가정 중심의 사역이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소그룹 가정 단위는 새로운 소규모의 오프라인 사역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아까는 온라인이죠.
요거는 10명 이하의 단위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는 보통 정부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사역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소수의 현지 리더, 핵심 리더십을 뽑아서 강도 높은 아주 인텐시브한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서 하는 그런 예수님 제자 훈련의 모델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소규모 오프라인과 그리고 조금 큰 규모의 온라인 예배, 온라인 사역을 이렇게 그때그때 교차적으로 씀으로써 약간의 하이브리드형 사역을 이제 앞으로 선교 현장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제자 훈련 쪽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온누리가 핵심 사역으로 강조했던 QT 1:1 순이라고 하는 우리가 3대 DNA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선교 현장에 더 많이 확산하고 요 개념을 재정비해서 확산한다면은 상당히 어떤 큰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사역, 제가 이렇게 따옴표를 썼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정사역이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한 적은 없죠. 그렇지만 지금 가정사역을 강조하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장하고 결연하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참 가정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스펠 프로젝트로 해서 가정 중심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죠. 가정이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정에서 한 사람을 뽑아내서 뭐 좀 어려운 이슬람권 같은데 전도를 해서 다시 그 가정이 회심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이 가정을 하나의 단위로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양육이 또 일어나고 그 안에서 가정의 예배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안에 마치 교회가 생기는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의미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에.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사역을 똑같은 용어로 쓰지만 과거에 해왔던 가정사역과는 완전히 좀 뭐랄까 마음가짐 또 개념 차원이 다른 그런 가정사역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정사역은 좀 새로운 개념, 또 방법론, 매뉴얼, 또 예배를 그럼 어떻게 드리느냐,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마 새롭게 어떤 좀 이론적인 것까지 선교 신학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대규모 아울리치보다는 소규모 현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러브 소나타죠. 몇천 명씩의 집회는 지금 연기는 됐지만 올해 거는 취소가 됐지만 아마 내년에도 이런 유의 집회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지에서 소규모로 여러 개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 사역자 주도로 더 강하게 전환을 시켜야 되고 이양을 촉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많은 비자 문제, 이동의 제한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과거와 같은 활동을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선교사 대신 그 같은 민족 또 현지 사역자들이 사역을 주도하는 것이 사실은 맞죠.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그런 것들을 더 촉진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 활동을 더 하게 하고 전면에 나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는 촉진자, 촉매자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퍼실리테이터나 캐탈리스트 역할을 하고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비우스가 우리 잘 얘기하는 자치, 자립, 자전, 이 토착 선교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양을 촉진한다. 그래서 이양 계획을 좀 재검토하고 촉진해야 되는데, 물론 이거는, 일률적인, 기간이나 방법을, 그냥 임의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각각 현지 실정에 맞는 이양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너무 또 성급하면은 뿌리를 못 내리고, 이제 하기 때문에 적절한 레벨에서의
준비가 됐으면 이양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네트워크, 협력 사역, 플랫폼 구축, 그리고 융합 선교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지와 또 국내, 그리고 현지에 있는 국제 네트워크, 모든 우리가 그걸 이제 이익 상관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그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크홀더가 다 참여하는 그런 네트워크와 협력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현지 선교 지형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대응하는 것도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분석들이 입체적이겠죠. 그리고 포괄적이고, 그리고 전문적이고, 그리고 여러 요인을 다 고려할 수 있는 분석이 되기 때문에 훨씬 진단과 대응도 상응해서 적절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네트워크는 이제 서로 간에 연결하는 것이죠. 협력 네트워크. 근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사역별로, 예를 들어서 난민이면 난민, 제자 양육이면 제자 양육, 교육, 온라인, 여러 가지 소위 이슈나 어젠다별로 또는 어떤 큰 주제별로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이 되면 거기에 모든 컨텐츠나 다양한 의견, 또 방법론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서 어떤 솔루션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리소스들이 다 거기에 올라가거나 또 모든 컨텐츠들이 다 올라가서 그 이슈, 난민 같으면 난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하나의 솔루션까지도 제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플랫폼 구축입니다. 네, 이것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 코로나 선교 사역 중에 하나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팀 사역이 이제 중요해졌기 때문에 저희 TIM은 해외 선교사를 지금 한 40명 있고요. 이 중에서 스트래티직 팀이라고 하는 한 3유닛에서 한 5유닛끼리 전략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T 개념으로 보면은 저희가 한 60개 정도의 전 세계 팀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선교사들의 이동 제한으로 이 ST의 사역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한 분이 한국에 가서 귀국하기가 어렵다면은 다른 유닛이 그 사역을 대신 몇 개월 또는 뭐 반년, 1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팀 사역이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전략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리고 융합 선교를 또 서로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융합 선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역 또는 모든 여러 가지 그 잘하는 뭐 특징적인 기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탤런트들을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의 니드하고 잘 매치하면서 어떤 융합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융합 선교의 개념입니다. 다섯 번째는 긴급 구호와 개발, 회복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총체적 선교인데요.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피조 세계의 회복,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 소명, 또 계획이라고 또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긴급 구호 사역을 잘 체계화해서 일반 선교 후원자도 동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또 개발로 복음의 접촉점을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긴급 구호 비전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역대 비전 헌금 중에 최고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온라인으로만 비전 헌금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바로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 안에 살아있는 소위 미션 스피릿, 선교에 대한 스피릿이 그래도 크고 깊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느껴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고요. 저희 선교를 담당하는 일선의 책임자로서 전 그때 굉장히 너무나 가슴이 울컥했고 너무나 감사했고 또 현지 선교사님들이 많은 좋은 피드백이 있었고요. 더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런
거룩한 부담, 홀리 버든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인도적 지원과 개발로 복음의 접촉점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채 같은 총체적 선교를 한다거나 협동조합, 적정기술을 통해서 이제 결국 복음을 전해서 회심을 시키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개발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난민 이주민 선교 새로운 전략의 구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문제로 각국이 우선 여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리소스가 다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난민들은 생활이 열악해지고 더 힘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적 지위를 다시 한번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직업교육, 보건,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니드들이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챙겨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육 또 직업교육과 함께 세계시민 의식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2, 3주 전에 말씀드렸죠. 네.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시민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러글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폭력적 극단주의에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워진 생활 여건으로 영적 갈급함이 커져서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6가지 핵심이고요. 한 2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교육, 의료지원으로 인해서 한국 방역이 많이 이제 소개가 됐죠. 아까 제가 첫 번째 우리 주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00개국 이상한테 저희가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의료지원을 통한 의료선교의 기회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선교 신학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배와 제자 양육, 공동체, 교회론,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본국 사역, 제자 선교사 재훈련, 이런 것들을 조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융합선교와 충매선교를 베이스로 해서 큰 축으로 해서 6가지. 뭐죠? 온라인 디지털 사역을 일상화한다. 2번째, 소그룹 제자 훈련, 가정 중심의 사역을 더 강화시킨다. 3번째, 현지 사역자 주도로 전환시키고 이양을 촉진한다. 4번째, 네트워크 협력 사역을 강조하고 플랫폼 구축을 강화해야 된다. 5번째, 긴급구호 개발, 총체적 회복 사역이 필요하다. 6번째, 난민 인주민 선교를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요 6개를 가지고 저희 온누리의 TIM을 비롯해서 두란노 회의 선교를 비롯해서 모든 선교기관이 여기에 맞춰서 조금 자기 해당되는 분야를 강조해서 지금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주시고요. 또 저는 우리 또 이제 각 우리 공동체가 다락방별로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 직접 화상 통화, 기도 모임 이런 걸 하셔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온라인까지 주어졌으니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위기가 아니고 기회로 생각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오히려 선교지가 더 탄탄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낙담하지 않고 더 열심히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로나 이후에 선교 방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북한하고 통일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민족을 향하는 힘의 뜻 2주가 남았는데요. 이 두 부분은 저의 오랜 외교관 생활의 어떤 축적
완성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런 내용을 쉽게 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네, 제가 이거는 아주 심혈을 기울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두 번 다 잘 참여하셔서 잘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가 언제죠? 네, 8월 25일 이게 업로드가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자료 요청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이메일이나 카톡 아이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 읽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충희 목사였습니다.